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제2차 거란전쟁을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1부에서 강조 정변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막상 강조 얘기는 별로 많이 안 하고 생각해보니까 고려 왕실 가기 얘기하다 설명 다 큰 것 같아, 시간이. 근데 필요해요. 왜냐면은 고려가 1차 전쟁 때 되게 비빌거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왕위 계승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힘을 못 쓴 거예요. 이게 뭐 제도나 이런 게 좀 정비가 되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광종이 왕권 강화를 했지만 그거는 자기의 힘을 강화시킨 거지 제도를 제대로 정비한 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도 정비는 언제 때 되기 시작했냐면은 성종 때부터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종이 제도 정비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한 상황에서, 성종 말년에 또 전쟁이 났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종 초기에 또 1차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고려가 거란한테 그냥 막 무지하게 밀렸죠. 그러다가 이제 안용진에서 대도수의 활약, 그리고 서희의 엄청난 수훈으로 1차 거란 전쟁을 일단 마무리 지었습니다. 2차 거란 전쟁은요, 현종 때 일어났는데, 물론 이제 국가 체제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현종이 왕위 즉위 과정을 보니까 정상적인 즉위 과정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강조의 정변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올라온 거고, 이것 때문에 고려의 조정은 상당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란군과 전쟁을 한다. 과연 힘을 100% 쓸 수 있을 것인가? 앞서 1차 전쟁의 사례를 미루어 봤을 때 거란군은 무지하게 극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과연 이 극강한 거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런 좀 혼잡한 상황에서 고려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전투 강조의 패전, 교과서에서도 많이 다루는 얘기죠.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다룰 거예요. 1차전에서 이겼는데 2차전에 바둑두다가 졌다? 바둑 때문에 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바둑 때문에 진 건지 아니면 딴 것 때문에 진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거란 쪽 상황을 좀 알아봐야 돼요. 자, 당시 이제 거란이 나라 이름을 이제 요라고 지으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였었죠. 근데 제가 왜 자꾸 거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 거란도 그랬어요. 자기들도 요라고 하기도 하고 거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서 자기들도 어차피. 그래서 그냥 제가 거란으로 그냥 편하게 부를게요. 자, 그때 당시 중국의 정세를 놓고 보시면요, 중국은 5대 십국 시대의 혼란기를 끝내고 통일국가인 송이 들어섰습니다. 조광윤이 세운 나라죠. 그리고 송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 1차 전쟁 때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송이 딱 통일제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2대 태종, 조광의 때 가서 공세작전으로 돌아서요. 그러면서 5대 19 국가 중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북한, 여기서 말하는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한은 아니에요. 자, 당시 이제 북방에 있었던 북한을 맹렬히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고 더 북진을 해서 어디를 빼앗으려고 했냐면, 탈취를 하려고 했냐면 바로 연운 16지라는 지역을 탈취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연운 16지라는 지역이 뭐냐면요, 이게 좀 중국 역사에서 상당히 굴곡이 있는 땅이에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뭐 지금 중국 사는 시간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중국 5대 국가들 중에서 후당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당이라는 나라에서 황제의 자리를 두고서 다투다가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거란군을 끌어들입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잘 나갔던 시절이니까요. 거란군을 끌어들여서 뭐라고 이제 밀약을 맺냐면은, 자기가 황제가 되는 것을 거란군이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다, 땅을 떼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실제로 거란군이 와가지고 후당의 수도 낙양을 점령한 다음에 석경당을 이제 새로 황제로 옹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5대 국가 중에서 세 번째인 후진이 탄생을 하죠. 그리고 석경당이 약속대로 북방에 있는 땅을 떼주는데, 오늘날 북경 일대 땅을 떼줍니다. 굉장히 노른자 땅이죠. 그죠? 총 16개의 고을을 떼주는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명 연운 16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연운 16주는요, 요의 본토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의 세금이 여기서 거쳐요. 굉장히 알짜배기 땅이에요. 그리고 당시 중국에 있는 중원 왕조들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땅이죠. 이게 장성 안에 지금 이민족이 와가지고 땅을 점령하고 있으니 이거를 다시 탈환하는 것이 그 후에 등장한 중원 왕조들의 사명이자 숙명이었습니다. 특히 송태조 조광유는 되게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송태종 조광이, 조광이는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5대 19 시대의 혼란기를 끝내고 저 연운 16주는 내가 반드시 탈환하겠다 하고 여러 차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랑 여진하고도 좀 연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고려가 또 여기는 적극적으로 동참은 안 하죠. 이 얘기는 1차 전쟁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광이가 단독으로 이제 송의 군대만 이끌고 연운 16주 공격했다가
반대로 역공을 당해서 자기 뭐 이제 타고 있던 전차 뒤집어지고 다리에 화살 맞아가지고 부상 입고 그거 가지고 평생 후유증 살면서 그렇게 이제 보냈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송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통일을 했을 때 그 기운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파워풀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저 연운 16주를 탈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거란군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요. 송태중에서 진종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공세에서 다시 수세로 몰리기 시작해요. 거란군이 연운 16주를 거점으로 계속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송의 3대 황제인 진종대, 당시 이제 거란의 황종은 성종이었어요. 성종이 1차 전쟁 끝내고 난 다음에 고려를 일단 복속을 시켰으니까 대대적으로 군대를 돌려서 송 쪽으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냐면은 당시 황하 북변에 있던 전주, 나중에 이제 전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쪽으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송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 막강한 거란군은 어떻게 말 것이냐. 우리가 솔직히 그동안 연천연패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자. 항복합시다. 아니면 도망갑시다.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보면 고려하고. 고려 성정에서 그 성정 때 있었던 어전회의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서희 같은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해볼 만하다. 하면서 송의 진종이 마음을 다잡고 자기도 군대를 이끌고 북방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주라는 지역에서 결국 거란군과 송군이 대치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내려왔던 거란군이 의외로 고전을 합니다. 이게 송의 북방수비대가 아주 악착같이 방어를 한 데다가 송의 황제가 겁을 먹고서 이제 물러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자기가 친정을 하면서까지 거란군하고 싸우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장기전으로 갈 조짐이 보이니까 결국 화의를 제의를 하게 돼요. 근데 여전히 우세는 누가 점하고 있었냐면 거란이 우세를 점하고 있었어요. 자, 거란에서 이제 화의를 딱 제의를 하니까 송에서는 이게 마지막 찬스인 것 같아. 이거 놓치면은 우리는 끝이다. 그죠? 상대방이 화의를 제의할 때 어떻게 하자. 낼름 받자 하면서 결국 그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전현의 맹이 1400년에 체결이 됩니다. 전현의 맹에 대해서는 참 설이 분분해요.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치욕적인 맹약이다. 송이 문치주의로 치우쳤기 때문에 저런 치욕적인 맹약을 맺게 되었고 이걸로 인해서 거란에게 엄청난 양의 세패를 바치면서 소위 말해서 퍼주기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송이 망한 거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부 사람들은요.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판단에 맡길게요. 꼭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후자를 택하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정치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최선의 선택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그거예요. 송이 막강한 군사력을 길러서 거란을 공격해서 연운 16주를 탈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실제로 송태종 때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역으로 거란군이 밀고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최악의 상황은 뭔지 아세요? 수도 변경이 함락되거나 아니면은 황제가 전사하거나 아니면은 나라 전체가 거란에게 점령당하거나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면은 전현의 맹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송에게 주어졌던 선택지 중에서 제일 현실적인 게 전현의 맹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패를 준다라는 행동에 대해서 물론 자존심은 상하죠. 자존심은 상한데 한편으로는요. 평화를 돈으로 산다. 그걸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보는 견해도 상당히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 전현의 맹이 체계된 다음에 양국이 130년 동안 안 싸워요. 그전에는 그렇게 싸우다가 전현의 맹을 통해서 130년간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럼 130년 동안 평화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그것도 나쁘진 않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전현의 맹의 결과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송이 거란의 황제를 정식 황제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서에다 뭐라고 쓰냐면은 대요 황제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설이 또 분분해요. 중국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전현의 맹을 체결하면서 송이 형이 되고 거란이 동생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송의 자존심은 지켰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
거란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송해 황제가 거란의 황후를 숙모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가 삼촌이고 여기가 조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긴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전쟁은 다 그렇습니다. 조약문 가지고서 그냥 다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현의 맹해에서 나온 그 맹약문 내용도 각각 송과 요가 알아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각자 정신 승리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란 입장에서도요, 송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밀고 내려가면 송이 겁을 먹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현의 맹을 통해서 실리를 취하기는 했지만 송이란 나라를 확실하게 제압하기는 힘들다는 것도 나름 인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란이 다시 눈을 돌린 쪽이 어느 쪽이면 동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설이 분분해요. 나중에 다시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고려를 확실히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 라는 주장이 또 일반적인 견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사실 이거 전현의 맹약 체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요, 거란 입장에서도 좀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란도 군사적으로 송을 압도를 해서 여기를 정복하면 좋겠지만 이게 송이 만만치 않다는 걸 어느 정도 알면서 대충 이제 합의 보고서에서 끝낸 겁니다.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는 거냐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소선영이가 고려에 가가지고 회담을 해가지고 성과름을 갖고 왔는데 문제는 고려가 그대로 했냐 하면 그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즉 거란 입장에서는요, 존심이 상하는 거죠. 저 송도 지금 자기한테 전현의 맹약을 맺어가지고 아주 벌벌 떠는 마당에 저 고려가 자기를 좀 이제 기만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 이런 인식도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고려가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옛날처럼 이제 만부교 사건처럼 그렇게 거란의 심기를 건드리는 대북 강경 도발책을 쓰지 않고 고려가 표면적으로는 거란에 대해서 순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이제 속으로 이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화면 양면 전술을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좀 건드리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고려가 뭔가 좀 자기들한테 도발적인 행동을 해야지 그걸 명분으로 잡아서 전쟁을 하겠는데 그런 도발적인 행동은 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절대로 인생은 게임이 아닙니다. 아니, 삼국지 게임은요, 이유 없어요. 그냥 내가 쳐들어가고 싶으면 쳐들어가면 돼, 그 도시에. 근데 전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거짓된 거고 억지로 조작된 거라 하더라도 뭔가 이유는 있어야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란 입장에서 고려로 쳐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강조의 정변이에요. 이 구도를 놓고 보면요, 역사를 딱 되짚어봤을 때 언제와 굉장히 유사하냐면은 고구려 말기, 영계소문. 그때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왜냐면은 영계소문도 그렇고 영유왕도 그렇고 원래 뭐 당하고 싸우자 이런 주전파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영유왕은 말할 것도 없었고 영계소문도 웬만하면은 당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 유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도 다 그런 일환이거든요. 다만 그렇게 하면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천리장성 방어라인을 보강하면서 화면 양면 전술을 쓰기는 했어요. 근데 고려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란 입장에서는 이 강조의 정변이요, 진짜 가뜩이나 근질근질하던 상황에 몸이 아주 근질근질해서 안달막달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터진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명분을 당태종하고 아주 똑같이 잡았어요. 거란 성종하고 당태종이 전쟁 명분을 내걸었던 게 둘이 완전히 붕어빵입니다. 당태종이 뭐라고 하면서 고구려에 쳐들어가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히 신하가 왕을 시해했다? 이런 XX 저런 참람된 일을 난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 우리 국제경찰 당은 어떻게 하겠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 악의 축 영계소문을 응징하겠다. 이거는 침략전쟁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종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웃나라에서 보니까 고려라는 나라에서 감히 신하가 왕을 시해하고 정권을 찬탈해 저런 몹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우리 국제경찰 거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정의를 위한 성전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고려로 쳐들어간 겁니다. 즉 강조의 정변이 고려를 이제 노리고 있었던 거란에게 있어 아주 좋은 침략 구실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란군이 침공을 하는데 고려도 사실 바보는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화면 양면 전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제 계속 거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속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준비 과정을 놓고 보면요, 서희가 1등 공신이었어요. 이미 이제 돌아가시고 없지만 서희가 제가 1등 공신이라고 했죠. 왜? 그때 거란으로부터 받았던 강동 육주를 완전히 다 요새화 시켜버렸습니다. 진짜 거란 입장에서는요, 제대로 이거 뒤통수 맞은 거예요. 아니, 강동 육주를 주면은 이
지역의 도로를 잘 닦아가지고 자기들하고 교류하겠다며 자기들한테 조공 사절 파견하고 자기들하고 이제 친하게 그 길로 평화의 길로 쓰겠다며 그렇게 약속해놓고 여기를 뭘로 만들어 놓은 거냐 두더지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냥 다 요새를 여기저기 덕지덕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 몇 개의 요새를 건설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가 강동 6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강동 6주를 보시면요. 자, 일단 거란군의 거점은 바로 내원성이에요. 이 내원성이 어디냐면은 압록강 그 중하류에 가면은 중간에 하중도들이 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죠. 위화도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검동도라는 그 섬 근처에다가 지은 성이 바로 내원성입니다. 자, 이 내원성을 기준으로 그 남쪽에 가면은 바로 이제 맞닥뜨리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홍화진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에는 백마산성이 들어가는 천혜의 요새죠. 이 홍화진을 기점으로 용주, 철주, 곽주, 통주, 정주, 귀주 여기 일대가 다 요새가 들어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정주를 제외한 귀주, 통주, 곽주, 철주, 용주, 홍화진을 강동 6주라고 하고요. 정주, 안주, 안용진, 서경도 그 후방에 있는 방어 요새로 견고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제 거란군이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성종이 이끌고 왔던 거란군의 규모가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은 무려 40만입니다. 스케일이 엄청나죠. 그죠? 근데 제가 이 숫자 노름에 대해서 1차 전쟁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좀 부연 설명하자면요. 제가 사실 1차 전쟁 때 생략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거란군의 이제 규모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병력 그 지휘를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사령관이 데려갈 수 있는 병력은 대략 한 6만 명 내입니다. 그래서 1차 전쟁 때 왔던 소선영 같은 경우는 직급이 동경유수였어요. 즉 지역사령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선영이 도통현이 아니었냐는 확실한 기록은 없는데 만약에 도통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여기서 말하는 도통은 거란군의 그 총사령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딱 발효가 되면은 그 전쟁에서 총사령관은 도통이라고 부르는데 소선영이 도통이 아니라 그냥 동경유수 자격으로 쳐들어왔다면은 대략 한 6만 명 내외. 그리고 많이 잡아봐야 거란 한 개 군단이 8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전쟁 때 80만 대군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많아봐야 8만 명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2차 전쟁은 성종이 직접 온 거예요. 그럼 거란 황제가 이끌고 올 수 있는 병력의 규모가 얼마이냐? 제가 이것도 1차 전쟁 때 다 설명했어요. 중앙군이 황제 직속군대하고 황후 직속군대 그걸 외에도 중앙친위대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세 개를 다 합치면은 약 한 50만 명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론상으로는 40만 대군이 오는 게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거란에서 이제 황제가 친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데려왔던 병력 규모가 한 20만 내외였대요.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이 전쟁에서 주로 이제 싸웠던 병력은 약 한 20만 내외입니다. 그래서 40만 명이라는 숫자를 이걸 고지것대로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기록에 40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특히 이제 옛날 전쟁을 갖다 보실 때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게 명 단위로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40만이라는 숫자를 고지것대로 믿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진짜 40만인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만큼 거란 입장에서도 전력 투구를 했다. 황제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총력을 몰아서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지역사령관인 동경유수 소선영이 이끌고 온 병력은 6만에서 많아야 8만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2차 전쟁에서는 거란군이 황제가 직접 친정한 거였기 때문에 못해도 20만 이상은 됐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통이라는 그 총사령관이 파견돼가지고 오게 될 경우에는요. 도통이 인솔하는 병력은 대략 한 10에서 15만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거란군 내에서 이제 침공했던 규모를 놓고 보시면은 거란 성종이 직접 오긴 했지만 실제적인 야전 지휘관은 도통으로 소선영의 형이었던 소비압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란 전쟁은요. 총사령관은 물론 거란의 황제 성종이었지만 실질적인 야전 작전 지휘는 당시 도통의 지휘에 있었던 소비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고려서 전공하시는 석학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저랑 같이 이제 교류를 하면서 공부를 이제 하는 분인데, 제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그런 학계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를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전공자, 고려시대 전공자, 뭐 다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저는 심장이 쫄깃쫄깃해져. 왜? 그분들이 제 강의 보면서, 이거 막 문제점들을 갖다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좀 다른 이견이 있다. 이거는 오류다. 수정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도 꼭 이제 매니악한 것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적한 게 왜 도통 이야기를 안 했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 한번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도통이 있을 경우, 도통이 없을 경우, 그리고 황제가 친정을 할 경우, 일개 지역사령관이 지휘를 할 경우, 각각 병력 규모가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더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거란군이 내원성으로 와가지고 고려의 첫 번째 요새인 홍화진으로 공격해 들어갔어요. 당시 고려군은 이제 방어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을 했냐면은 홍화진에는 가장 엄선된 최정예 부대를 배치를 합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가장 이제 정예 부대였어요. 양규라는 장군에게 맡겨서 그 지휘하에 배치가 됐는데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백마산성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백마산성 수비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인경업. 병자호란때 영웅 인경업이 있는데 인경업이 백마산성을 수비할 때 가장 적정 병력의 규모를 대략 한 4,000명 내외로 봤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홍화진에 있었던 고려군도 규모가 한 그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만 대군이 홍화진을 밀고 내려왔는데 이 백마산성 그 지세 자체가 굉장히 절묘해요. 그 절묘한 상황에서 40만 대군이 밀고 와왔자 수적 우위를 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냐면은 지세가 워낙에 험한 데다가 성도 견고하고 안에 있던 병력이 정예병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0만 대군이 전부 다 투입될 수도 없는 그런 지형적인 제약이 있고 또 안에서 수비를 워낙에 만전을 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홍화진이 쉽게 점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거란군의 특기가 있어요. 그 특기가 뭐냐면은 제가 1차 전쟁할 때 잠깐 얘기했어요. 거란은요 절대 성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농경민족 군대하고 달라요. 농경민족 군대는 일일이 성을 하나씩 떨구면서 가는 방법이라면은 거란군은 공략하다 안 되면은 그냥 제끼고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얼핏 보면 이게 근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게 굉장히 이거 무서운 전술이거든요.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수양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를 공격할 때 이런 작전을 썼어요. 그때 왜 100만 대군을 데리고 갔냐면은 뭐 말이 100만이지 실제로 전투 병력은 한 60만 내외예요. 그때 당시에도. 하여튼 그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왜 데리고 갔냐면은 고구려에 있는 모든 성들을 요동에 있는 모든 성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해가지고 동시에 점령을 하자라는 아주 스펙터클한 작전을 구상을 했습니다. 당태종 같은 경우는 규모를 줄여서 30만을 데리고 왔어요. 방식은 뭐냐면은 성을 하나씩 공격해가지고 떨구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양제 스타일이 됐던 당태종 스타일이 됐던 스타일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전방에 있는 방어 요새들을 하나씩 점령을 하면서 거기를 다 마스터하고 그 다음 방어선으로 넘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농경민족이 전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거란군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딱 하다 안 되면은 일부 소수 군대를 견제로 남겨놓고 빼가지고 딴 데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거란군의 전투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성 안에 있는 병력은요. 당연히 추격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야 저것들 여기 그냥 지나가려고 하네? 그건 안 되지 하고서 추격을 해서 뒤를 치려고 하는데 거란군의 특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소수 병력을 남겨놓고서 추격하러 나온 성의 군대를 계속 치고 빠지고 하면서 괴롭혀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복을 해서 급수를 하기도 하고 혹은 도로망을 차단을 해서 수비군의 전령들을 계속 죽여가지고 서로 연락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출성군이 본대의 후방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교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란군의 특기라는 겁니다. 거란군만 그런 게 아니라 여진족, 몽고족 다 똑같아요. 이거는 예를 들자면은 정묘호란 당시 후금의 군대가 용골산성을 공격했을 때도 비슷한 방법을 썼습니다. 일부러 이제 용골산성 공격하다가 이게 공략이 잘 안 되니까 병력을 딴 데로 돌렸어요. 그리고 일부 병력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병력을 매복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용골산성을 수비하던 조선군이 후금 군대가 딴 데로 비껴가려고 하니까 추격하러 출성을 했단 말이에요. 성 밖으로 나갔다가 매복해 있던 후금 군대에게 완전히 작살이 납니다. 그러면서 관군이 전멸당하면서 그 안에 있던 의병장 정봉수가 용골산성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정봉수의 용골산성 항전이 바로 요겁니다. 자, 아무튼 이 북방계 형님들의 전술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다. 자, 그래서 거란 성종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홍화진을 공략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여기에 무려 20만 병력을 남겨놓고 나머지 20만만 데리고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보통은 적게는 몇백 명에서 많아봐야 그냥 몇천 명이에요. 근데 왜 20만씩이나 남겼냐면은 여긴 좀 특별해서 그래요. 바로 이 지역은 거란 본토하고 연결하는 최전방 기지이기 때문에 그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병력의 절반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홍화진을 제끼고 난 다음에
고려로 쳐들어가는 그 길이 루트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루트가 이렇습니다. 크게 두 개의 루트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몽고족, 후금, 청이 쳐들었을 때 다 똑같아요. 오는 길은 딱 여기인데 자 보시면요. 홍화진을 기점으로 용주, 철주, 통주, 곽주, 정주를 거쳐서 서경으로 들어가는 요 해안선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스무스한 라인이에요. 길도 평탄하고 비교적 대부대가 이동하기 용이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장 선호하는 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의치 않으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주로 가가지고 여기서 곧바로 이제 안주를 거쳐서 서경으로 들어가는 내륙 통로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이 군대가 행군할 수 있는 통로이기는 한데 규모가 여기에 비해서 좀 협소하고 길도 좀 험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는 길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방어하는 입장에서는요. 어느 한쪽만 방어할 수는 없어요. 여기 방어할 때 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양쪽으로 나눠서 방어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고려군도요.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합니다. 당시 고려군은요. 실질적인 실권자가 강조였죠. 그래서 강조가 고려의 전 병력을 지휘를 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바로 통주로 옵니다. 만약에 거란이 홍화진을 비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용주하고 철주는 그냥 무시하고 올 수 있지만 어디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통주는 절대 무시 못한다. 그래서 이 통주의 강주의 부대가 주둔을 하고요. 최사이라는 장군에게 일군을 맡겨서 귀주에 주둔을 시킵니다. 그래서 해안 통로하고 내륙 통로 양쪽을 다 방어를 하게 하는데 당시 거란군이 어떻게 하냐면요. 거란군이 내원성에서 일부 병력을 홍화진 쪽 20만에다 남겨놓고 나머지 20만 출발시킬 때 어떤 식으로 오냐면은 본대는 해안선 길로 따라오지만 별동대를 따로 파견을 해요. 어느 쪽으로 오게 되냐면은 별동대가 바로 귀주 방면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귀주 방면을 왔을 때 최사위의 군대도 귀주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어요. 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록이 좀 협소해가지고 원래 어떤 의미의 전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론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실 오늘 시간에는 추론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기록이 원래 잘 없어서 그래요. 여기가 최사위의 군대가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은 최사위의 군대가 여기서 거란군하고 교전을 했다가 패배를 했어요. 패배를 했는데 귀주가 점령된 건 아니고 귀주 앞 어딘가에서 교전을 벌였다가 패배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최사위 군대가 귀주에서 싸우지 않고 귀주 앞에 있는 벌판에서 싸웠다가 거란군에게 당했냐라고 했을 때 가능성은 둘 중 하나죠. 하나는 거란군이 귀주를 점령하려고 오니까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다가 벌판에서 싸우다가 패전을 한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귀주를 주둔하고 있다가 거란의 본대가 해안선 길로 간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어떻게 하려고 자기가 이제 거꾸로 내원성을 공격해서 후방을 공략하려고 했다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출동했던 거란 별동대를 벌판에서 만나가지고 패배를 한 걸 수도 있고 가능성은 뭐 두 가지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최사위의 군대가 패배를 하게 되고요. 다행히 귀주성은 점령은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거란 성종이 끌고 있는 본대는 해안선 라인을 따라서 통주 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통주상의 전투 상황을 알아보려면요. 고려 측의 기록뿐만 아니라 뭐도 봐야 되냐면은 거란 측 기록도 봐야 돼요. 두 가지 기록을 좀 다 봐야지 좀 이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고려사에서 말하는 내용 그리고 요사에서 말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사에서 당시 통주성 전투 상황 기록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현종 원년 11월 거란의 임금이 친히 의군 천병이라 이름을 지은 아주 스케일이 참 커요. 그죠? 의군 천병이래. 의료운 천병이래. 그죠? 보병과 기병 40만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홍화진을 포위하였다. 강조는 군사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와 여기서 이제 남쪽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일단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통주성 남쪽으로 나와 전군을 셋으로 편성해서 강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한 부대는 통주의 서쪽에 군영을 세우고 삼수의 합류 지점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합류점이 운거하였으며 강조가 직접 지휘했다. 자 보시면은 한 부대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부대는 통주 근교의 산에 군영을 세우고 다른 한 부대는 통주 가까이에 군영을 두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부대 배치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통주성에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는
뭔가 강물이 이제 서로 합치는 그 지점에다 군대를 세운 거예요. 여기다 이제 본영을 설치를 한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근처 산에다가, 그리고 하나는 성벽 바로 앞에다가 바짝 붙여가지고 군영을 셋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 밖에다 부대를 갖다 따로 설치를 하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성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병력이 성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요, 오히려 효율이 떨어져요. 성 밖에 부대를 배치를 해가지고 성 안과 성 밖이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면은 상당히 방어력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보면 이 강조의 방어선 설치는요, 상당히 교과서적이에요. 제가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포진도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포진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가 검찰을 일렬로 배치해두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죠? 검찰을 일렬로 배치해두고 거란군이 진격해오면 그것을 일제히 공격하여 모조리 물리쳤다. 그러니까 서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자 강조가 이제 기고만장이 했죠. 이거 유명한 얘기잖아요. 거란군을 여러 차례 물리치게 되자 강조는 적을 얕보고 사람들과 바둑을 두게 됐대요. 뭐 자기가 뭐 알파고야 뭐야, 그죠? 바둑을 두는데 이걸 왜 했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강조가 진짜 방심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거란이라는 나라는요, 진짜 막강했어요. 특히 1차전에서 고려가 굉장히 애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주에서도 이미 지금 패배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고려 입장에서는요, 병사들이 거란군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전에서 일단 승리를 했죠. 그러면 강조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 병사들을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을 시켜야겠다. 지휘관인 내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병사들의 심리를 안정시키자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진짜 방심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심리전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할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강조가 실수한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거란의 선봉.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야율 분노, 그리고 야율 정로. 거란의 장군 2명 이름이 나오죠. 일단 이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야율 분노가 야율 정로를 거느리고 삼수의 방어선을 격파했습니다. 방어선이 뚫리자 부대장이 보고를 한 거예요. 거란군에 대해서 알렸지만 강조는 믿지 않고, 뭐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좀 이제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죠. 입안의 음식처럼 적군이 적으면 오히려 좋지 않으니 많이 들어오게 놔두어라. 더 많이 끌어들여서 일망타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후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참담하게 끝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란측 기록을 보겠습니다. 거란측 역사서인 요사. 야, 진짜 참 간만에 요사까지 들춰봤어요. 이거 하려고. 자, 요사의 내용을 좀 보면요. 요사, 권 88, 열전 제18.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면은 야율 분노.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거란군 장군. 야율 분노 열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 개의 기사가 있는데 다 같은 야율 분노 열전이에요. 그 두 개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해석 보세요. 제가 원문 해석해 드릴게요. 자, 통주에 이르렀어요. 고려장 강조. 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할 게 강조할 때 그 조자가 좀 다른 조자였어요. 그러니까 고려사에서는 쓰는 조자하고 거란 쪽에서 쓰는 조자하고 한문을 좀 다르게 쓰는데 이런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인물이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강조, 분, 병, 위삼, 이, 항, 아군. 자, 여기서 보시면요. 통주에 이르러서 고려 장군 강조가 분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은 위, 삼, 부대를 셋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눔으로써 항, 저항했는데 누구한테 저항했다? 아군.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고려사가 아니라 요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군은 누구예요? 주어는 고려가 아니라 거란입니다. 즉 거란군에 저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강조가 부대를 셋으로 나눠서 맞서 싸웠다는 것은 고려사하고 일치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부대를 나누냐 했을 때 일영, 주, 서. 즉 한 개의 부대를 어디에다 세웠냐면은 고을의 서쪽. 여기 또 뭐 서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죠? 고을의 서쪽에다가 배치를 했대요. 그 다음에 삼수, 지회. 자, 여기서도 삼수란 말이 나오죠. 강물이 세 개가 모이는 그 지역에다가 근거를 하고, 기중. 여기서 말하는 조는 강조예요. 강조가 거했습니다. 어디에 주둔했었냐면은 그 가운데, 즉 이 삼수 지혜에 설치한 군영에 강조가 직접 주둔했다. 고려사하고 일치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영, 근, 주, 지산.
한 개의 부대는 마을 산에다가 설치를 했고, 이것도 고려사하고 일치하죠. 일부 성영. 나머지 하나는 성에다가 바짝 붙여가지고 진영을 설치했다. 이것도 고려사하고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보겠습니다. 분노 이름 나오네요. 그죠? 분노가 인솔을 했어요. 근데 누구를 인솔했냐면 좀 희한해요. 야율 홍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려사에 안 나오는 사람이죠. 그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려사에는 야율 분노하고 정노가 나오는데 여기는 좀 뜬금없게 야율 홍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율 홍고, 격파, 삼수형. 즉 분노가 야율 홍고를 인솔해서 격파했는데 삼수형, 강조의 본영을 격파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솔이란 말이 나온 걸로 봐서는 야율 분노하고 야율 홍고가 대등한 관계는 아니에요. 즉 야율 분노가 야율 홍고를 인솔을 했기 때문에 야율 분노가 대장, 야율 홍고가 부장,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금, 조, 강조를 붙잡고 이현온 등 군망 풍계. 여기서 이게 이현온이라고 나왔는데 이현운이 맞습니다. 고려사 보시면 이현운이고 강조의 부장으로 봤어요. 자, 이현운 등이 군망, 여기서 말하는 군은 거란군이에요. 거란군을 바라보자 어떻게 된 겁니까? 풍계, 바람처럼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미 지간이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 고려군이 정신없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회, 대군, 지. 자, 여기서 보시면은 회라는 글자가 나왔죠. 이게 또 포인트인데 흩어졌던 거란군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강조 부대를 공격할 때 한쪽으로만 공격한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공격을 했고 여러 갈래로 공격했던 부대가 다시 합쳤다는 거예요. 합쳐서 뭐 했냐면은 고려군을 추격했는데 무려 몇 명을 죽이냐면은 참 3만여 급. 많이도 죽였어요, 진짜. 고려군이 완전히 대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열전에 또 다른 기록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보겠습니다. 통화 28년 고려를 정벌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적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은 야율 정로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고려사에 기록됐던 두 명의 장군이 있죠. 야율 분노, 야율 정로. 자, 여기서 그 정로가 나오는데 적자라는 글자를 좀 다르게 써요. 고려사하고 요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고. 정로가 인솔을 했습니다. 누구를 인솔했냐면은 본부군, 여기서 말하는 본부군은 왕의 이제 친위부대를 말하는 거죠. 그걸 인솔을 하고, 여기서 여자가 중요해요. 더블 여자. 더불어서 분노 등. 자, 보면요. 자, 잘 보세요. 야율 분노가 야율 홍고는 인솔을 했대요. 그럼 여기가 대장이고 여기가 부장이에요. 근데 야율 정로가 더불어서 분노와 같이 작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둘이 거의 동급이란 얘기예요. 같이 작전을 수행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금, 강조, 이현온, 통주. 통주에서 강조하고 이현온을 붙잡았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고려사 기록하고 요사 기록을 놓고 보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부대 배치는 공통적으로 3개로 나누었고 그 3개의 부대 중에서 강조는 삼수지회, 강물이 모이는 3개의 강물이 합류하는 그 지점에 설치를 했다. 그리고 이게 격파당하면서 강조가 사로잡히게 되고 고려군이 풍비박산 났다. 이 전체적인 맥락은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이겁니다. 고려사에서는 야율 분노와 정로 두 사람 이름만 나온다면은 요사에는 한 명이 더 나와요. 야율 홍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율 홍고는 야율 분노의 부장급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요, 사실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1차원적으로 보는 건요,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기록이에요. 그건 기록하기고, 역사는요, 그 객관적인 사실 이해에 그 위에다가 끝없는 질문을 통해서 구조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찰력이라고 해요. 그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기록이 상당히 부실하지만 우리가 약간의 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이게 근현대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원체 기록이 없어가지고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좀 더 구조적으로 도식도를 제가 그려드릴게요. 자, 일단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 말이 무조건 맞고 여러분 생각이 틀렸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얼마든지 저한테 제시해도 좋아요.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일이 다 댓글 달아드려요. 그거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해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설명해드리고 심지어 저한테 인신공격성 모욕적 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그것도 다 상대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 말이 무조건 맞으니까 제 말대로 해야 된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강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거를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역사가고 여러분들도 역사가고 역사가 대 역사가로서 대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기록들을 토대로 한번 제가 이걸 전황도를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놓고 보시면요. 일단 통주라는 지역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통주는요. 통주읍, 즉 마을이 여기 있고요. 마을에서 서북쪽으로 독림성이라는 군사 요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은 사실 통주읍에서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고 어디서 벌어졌을 거냐면은 독림성에서 벌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요. 18세기에 만들어졌던 조선 후기입니다. 그때 만들었던 지방지도 중에서 독림성 지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런 시설물들은 당대는 없었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나 전반적인 모양새는 아마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략전술이 뭐였냐면 수성전술이 청양입보입니다. 즉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마을에 있던 주민들을 다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산성, 여기서 말하는 산성은 독림성이죠, 그죠? 이런 군사 요새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수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이 방식에서 좀 탈피한 게 언제냐면은 이것도 조선 후기쯤 가서 탈피를 해요. 왜냐면은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마을과 도로를 다 비우게 되더라. 그러니까 적군이 하이페이스로 쳐들어오지 않냐.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역공을 당했던 게 언제냐면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때 조선군이요. 불과 일주일 만에 한양까지 뚫린 게 조선군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작전대로 했어요. 조선군은 청야입보를. 그랬더니 도로가 다 뚫린 거예요. 그리고 당시 청이 이걸 노렸어요. 그래서 청의 선봉대가 그냥 하이페이스 단 것처럼 그냥 쉬지 않고 한양으로 달려와가지고 인조가 강화도로 못 가고 남한사성으로 거꾸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당시 이제 어쨌거나 당시까지는 기본 전술은 청야입보입니다. 그럼 군대가 요쪽에 주둔하고 있었을 것이고 마을 주민도 아마 웬만하면 일로 다 대피를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자, 독림성에 이제 강조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강조군의 규모는 고려사에서는 30만으로 얘기를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숫자는 웬만하면 믿지 마시라. 30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이게. 왜냐면은 조선도요. 조선이 고려보다 인구가 3배가 많아요. 행정능력 훨씬 좋습니다. 근데 조선도 한 지점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요. 잘해봐야 5만에서 6만이에요. 근데 무슨 고려가 30만 원 한 지점에 투입을 해. 그건 좀 말이 안 돼. 이런 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난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란의 40만 병력도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거란의 황제가 그만큼 총력을 기울여서 쳐들어왔다. 고려로. 반대로 강조 30만 대군도 그만큼 어떻게 줬다? 강조에게 거의 전병력을 몰아줬다. 이렇게 이해하실 문제지 이건 뭐 30만으로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냐 좀 저는 회의적입니다. 자, 아무튼 당시 이제 통주성 지도를 놓고 봤을 때 통주읍이 있고 여기서 서북쪽으로 독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싸움은 바로 여기서 벌어졌을 거예요. 이 독림성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통주는요.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이 뭐냐면 청강이에요. 청강은 동북쪽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서남쪽으로 흘러가지고 황해로 빠지는 강입니다. 근데 이 청강을 놓고 보시면요. 여기에 강줄기 하나가 독림성 방향으로 빠지고 있어요. 즉 바로 이 지점이 뭐냐면 삼수입니다. 아까 말했던 세 개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지점. 물론 뭐 그 안에도 삼수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되게 조그만한 지류이기 때문에 실개천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삼수라는 명칭이 붙음하는 곳은 바로 이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강조 부대를 이렇게 설치했다고 그랬죠. 삼수가 합쳐지는 지점에 강조의 본대가 여기에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에다가 하나, 그리고 성 가까이다 붙여가지고 하나, 이런 식으로 설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냐? 이거 굉장히 교과서적인 포진이에요. 자, 보면요. 여긴 강으로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의 입장에서는요. 이 강을 통해서 사실상 해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강이 해자 역할을 해주면서 전방과 측방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거란군이 쳐들었을 때가 겨울이에요. 더군다나 이 북방은 겨울이 더 빨리 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이 얼어붙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방해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어붙은 강을 적군이 걸어서 건넌다?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죠? 자,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산에다가 이제 부대를 배치한 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일종의 감재고지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대를 배치를 해서 적의 움직임, 동향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 가까이에다가 부대를 하나 배치한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강조 본대하고 성 사이에 연결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삼각편대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공략하기가 상당히 난해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제 거란군의 진경로를 보면 이렇습니다. 홍화제는 이제 비껴가지고 거란군이 남하를 해오는데 지금 이쪽 지도를 보니까
동쪽은 이렇게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뭐 넘어오려면 넘어올 수 있겠지만 대부대가 넘어올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 할 수 없이 이걸 돌아서 이렇게 청강 쪽을 따라서 오는 수밖에 없는데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청강을 건너서 통주읍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가지고 진격하는 방식.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건너지 않고 청강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오는 방식. 물론 편하긴 이게 좀 더 편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로 고지에 있는 고려군과 그다음에 여기는 강조군대 사이에서 집중포화를 받게 됩니다. 되게 이제 아주 얄밉게 이제 포진을 해놨죠. 자, 그래서 실제로 거란군이 어느 쪽 방향에서 공격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 미뤄 짐작건데 당시 이제 청강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거란군이 일단 도강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강조 본대를 정면에서 공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놓고 보면 고려사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통주성 남쪽에 강조가 부대를 설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고, 거란 측 기록을 놓고 보면은 통주의 서쪽, 마을의 서쪽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설이 분분한데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고려는 독림성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독림성 기준으로 남쪽이면 여기가 맞아요. 그리고 거란은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얘기했냐? 자기들이 점령한 베이스 캠프인 통주읍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이 바로 강조 본대니까 그렇게 서로 기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란군은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전투를 벌였냐 했을 때 청강을 건너가지고 정면에서 강조 군대를 공격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검차에 대한 환상을 좀 깨야 됩니다. 강조가 검차 때문에 이겼다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들 서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검차가 기여를 한 건 맞아요. 근데 검차 때문에 이긴 건 아니에요. 세상 모든 무기가 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결국 이용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걸 똑바로 이용하지 못하면은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검차라는 건요, 이때 만들어진 신제품도 아니고 원래 전통적으로 쓰는 병기예요. 언제 검차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오냐면은 가장 오래된 기록을 따지면은 태국망이 저술한 걸로 알려졌던 육도에 나와요. 검차가 또 거기에 이제 검차의 이제 원형이 되는 모델이 제시가 됐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고대 중국에서 상당히 옛날부터 썼던 아주 전통적인 병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란족이 뭐 검차를 처음 봤어요? 거란족 검차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검차에 왜 당했냐면은 바로 이게 비결입니다. 검차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검차를 사용했을 때 거란군이 이 검차에 대해서 밀릴 수밖에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검차는 이거예요. 수리에다가 창날을 딱 박아놓은 거죠. 그걸 일렬로 세워놓고 쫙 밀어붙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기병이 꼼짝 못할 것 같죠. 기병이 바보예요. 거기 달려들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양옆으로 갈라져서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은 검차는 수레기 때문에 좌양자 우양우가 잘 안 돼, 이게. 그죠? 그럼 보병으로 이걸 방어를 해주거나 그런 수밖에 없는데, 이거 잘 보세요. 강조가 여기에 부대를 딱 설치했을 때 일단 강조 부대의 좌측은 다른 고려 부대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 사이로 들어가는 건 이건 자살의 행위예요. 그러면 방법이 있다면은 우측으로 도는 수밖에 없는데, 우측으로 돌게 되면은 여긴 또 강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란군은 사실상 강조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정면과 우측, 그나마 이것도 강이 막고 있고 여기가 또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설석 건널 수 있다 하더라도 이동 속도가 빠를 수가 없습니다. 즉 공격할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단조로워진다는 거예요. 강조가 이런 식으로 부대를 나눠서 배치를 했다는 건요, 거란군이 정면으로 공격할 수 없게끔 구조를 딱 잡아놓는 겁니다. 그런 진짜 얄미운 상황에서 거란군은 어쩔 수 없이 정면으로 치고 들어간 거고, 이렇게 1점 돌파 상황에서는 검차의 위력이 몇 배로 증가하는 거죠. 옆으로 돌 수가 없으니까 정면 승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검차가 짱짱맨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강조가 초전에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조가 간과한 게 있어요. 이게 농경민족 군대하고 이런 북방계 형님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농경민족 군대는 선봉대의 패배가 곧 본대의 패배로 연결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선봉대에 많은 걸 할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란족도 물론 이제 선봉대가 상당히 정예긴 하지만, 이런 북방계 민족들은요, 대부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일진의 공격보다도 이진의 공격이 날카로운 경우가 더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봉대의 역할이요, 적진을 붕괴시키는 것보다 탐색전의 기능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 이제 1차 전쟁 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란의 가장 기본적인 작전은 계속 치고 빠지고 하면서 적의 허실을 파악한 다음에 주력이 어디인지 그걸 눈속임을 해서 연막작전을 펼쳐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적이 빈틈을 찌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조가 서전에서 이긴 다음에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심리적으로 병사들이
마음을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둑 두면서 여유 부릴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유를 부리면서 거란군의 돌파 작전을 허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당시 거란은요, 크게 세 개의 부대라고 그랬죠. 하나는 야율 분노, 하나는 정노, 그리고 야율 홍고인데 미루어 짐작컨대 야율 홍고는 야율 분노에 소속됐던 부장급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의 부대를 나눠서 공격할 때는 기본적인 표준 전술은 이겁니다. 이건 뭐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모루와 망치라는 전술이에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많이 썼던 작전이었는데, 간단해요. 주력군이 적의 정면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보통 기병을 이용한 기동 타격을 이용해서 적의 측후방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포위 섬멸시키는 방법이 모루와 망치의 전술이에요. 대장장이에 쓰는 모루하고 망치처럼 그렇게 적을 깨부순다는 거죠. 거란군도 이 작전을 쓴 건데 되게 토속적인 작전입니다. 일단 작전은 야간에 바로 발생을 하게 됐어요. 강조와 이지의 방심을 하고서 뭐 방심인지 심리전인지 하여튼 그러면서 바둑 두고 있을 때 그때 거란군이 쳐들어오는데 미루어 짐작건데 고려사에는 야율 분노와 정노의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야율 분노와 정노가 강조 본대의 정면을 공격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율 홍고는 역할이 뭐였냐면은 측후방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밤중이었기 때문에 이 고지에 있었던 고려군이 아마 감지를 제대로 못했을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강조 부대가 괴멸됐을 때, 그럼 부대가 괴멸됐어요. 그럼 패잔병들이 도망갈 때 어느 쪽으로 도망가야 되냐 했을 때, 당연히 독림성으로 도망가야 되죠. 그죠? 근데 독림성으로 도망 안 갔어요. 패잔병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은, 희한하게도 동남쪽, 곽주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추격전이 벌어지게 되고 3만 명이 전몰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시 왜 강조 부대가 후방으로 도망가질 않고 독림성이라는 배후 요새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질 않고 엉뚱한 쪽으로 도망을 가냐 이거예요. 다 길치라서 그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일로 가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인근에 있던 고려군이 구원하러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못 왔다는 것은 안 온 게 아니라 못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가 거란군으로 인해서 차단됐다. 그게 거의 유일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 세 명의 이름을 기억해두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야율 분노하고 정노가 정면으로 딱 치고 들어가고 야율 홍고가 측후방으로 돌아서 강조 부대를 포위 섬멸을 한 작전이 바로 거란군의 작전이 아니었겠나. 그리고 강조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거란군을 안쪽으로 좀 더 끌어들인 다음에 일거에 섬멸하자고 생각했는데 거란군의 돌파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신속한 거예요. 거기다가 측후방에도 거란군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강조군은 포위를 당하고 주변에서 구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강조의 본대가 전멸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이 이상 자세한 내용이 없어, 기록에.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그죠? 자, 여러분들이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통주 읍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완항령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바로 이 고개의 지명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일단 이 통주성 전투 당시 이제 전황도는 요 정도 설명을 하고요. 이제 전투를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란군이 이미 대거 침입했다는 보고가 재차 올라오자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 강조가 이제 뭐라고 하냐, 정말이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좀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마치 목정이 그 뒤에 서서 내 놈은 끝장났다, 천벌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하고 꾸짖는 것을 보기라도 한 듯 투구를 벗고 풀어 엎드린 채 연신 죽을 죄를 전노라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 목종의 환영을 받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누가 지원해서 집어넣은 얘기 같고 권성지가 그죠? 그런 얘기 같고 아마 이때 강주가 목종 환영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아까 아침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기고 있었는데 이 한 번의 공격으로 지금 부대가 포위당해서 전멸당하게 생겼으니까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란군이 이미 본진까지 지금 뛰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망연자실해 가지고 아마 무릎을 꿇고서 엎드렸겠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란군이 들어와 강조를 결박한 다음 담요를 싸서 운반해 가지고 이현운도 사로잡혔다. 자, 거란 임금이 결박을 풀어주며 내 신하가 되겠냐라고 묻습니다. 왜 물어봤냐면은 거란 성종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강조를 잘 설득을 해서 구워 삶아서 자기 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고려를 간접 지배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강조가 참 희한합니다. 왜냐면은 성종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란의 성종은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임금을 시해하고 정권을 잡은 인간인 만큼 야심가다. 야심가니까 이런 제안을 하면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죽지 않고 여기에 영합해가지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 노릇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강주가 별로 야심가다운 행동을 보이질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한 거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성종이 화가 났죠. 다시 물었으나 대답은 처음과 같았으므로 칼로 살을 발라내며 물어도 대답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 이렇게 이제 험악한 고문을 가하면서 계속 이제 물어봐도 강주가 한결같은 대답을 했는데 부장이었던 이현웅이 물었더니 이현웅은 이미 넋이 나갔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자, 이미 두 눈은 새로운 해와 달을 우러러본 터에 오직 충성을 다할 뿐 어찌 옛나라를 생각하겠습니까 하고 바로 태세 전환을 합니다. 자, 그러자 강주가 노예 이현웅을 발로 차면서 너는 고려 사람으로 어찌 그따위 말을 하느냐라고 꾸짖으니 결국 거라는 강조를 처형하였다. 그러면서 야심과 닿지 않은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강조가 진짜 고의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냐 했을 때 전 좀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연개소문처럼 왕을 시해하고 실권을 장악했다? 그러면은 그런 야심가가 여기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강조는 약간 좀 우발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좀 실권자가 됐고 근데 사실 이제 자기는 원래 본심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막판은 이제 자존심을 지켜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서 이제 고려군이 패주를 하게 되는데 거란 임금이 군사를 동산 아래로 이동시키자 강조가 군사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와 싸우다가 패전하여 포로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했던 얘기죠.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양규일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거란 군사들이 승세를 타고 수십 리를 추격해와 3만여 아군 목을 패니 버려진 군량과 병정기를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때 거란 군사들은 말을 타고 멀리까지 추격했는데 좌우기군 장군인 김훈, 김계국, 이원, 신영한이 완항령, 아까 제가 이제 기억히두란 지명이죠. 완항령의 군사를 매복해 두었다가 모두 칼을 휘두르며 급습해 쳐부수자 거란군이 잠시 퇴각했다. 자, 중요한 게 완항령인데 왜 그러면 강조군이 통주성 쪽으로 가진 않고 독림성 쪽으로 가진 않고 완항령으로 갔냐 하면은 곽추성광면으로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후방이 이미 거란군에게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이렇게 추론을 했다라고 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좌우기군이라는 것인데 좌우기군은 뭐에 쓰는 거냐면은 후방 예비부대입니다. 기동 타격을 위한 예비부대인데 예를 들어서 전방 어디가 뚫렸다. 그럼 후방에 있는 이 좌우기군을 불러서 거기를 방어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좌우기군이 완항령에서 거란군을 격퇴하면서 추격을 간신히 뿌리치는데 뭐 기록이 이제 원체에 협소해가지고 이 부대가 강조가 곽주하고 통주 사이에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배치한 부대였는지 아니면은 강조 본대에 소속되어 있다가 같이 쫓겨서 도망가다가 그래도 정예부대니까 거기서 이제 태세를 가다듬어가지고 반격을 한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어쨌거나 좌우 기군 장군 김훈의 맹활약에 힘입어 결국 거란은 여기서 추격을 단념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김훈은 상장군까지 승진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고려군은 패주를 했는데 패배를 하게 되고 강조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아직 통주에 있는 독림성은 함락된 건 아닙니다. 이제 독림성의 운명은 완전히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죠. 과연 독림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3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